이 사람이 누구예요? 로버트 오펜하이머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엊그제 그 로제타 프로젝트에서 그 필레가 해성에 잘 착륙했죠, 그죠? 그 순간에 저도 그 인터넷 생중계를 봤는데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 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Science fiction becomes science fact today. 쟤네는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 할 얘기도 사실은 이거예요.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돼버린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들 할 텐데,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며칠이에요? 연도는 아시죠? 45년 8월 6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떨어져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 사막에서 실험으로 폭탄을 터뜨린 게 7월 16일이에요. 45년 3주 전. 그래서 오늘 수업은 3주 전에 어떻게 실험적으로 이걸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 공격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 뭐 그때 전후 상황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가 몇 개 있는데 이 책이 재밌어요. 스티브 워크의 카운트다운 히로시마가 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에,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번 강의할 내용에 거의 모든 내용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베이스로 해 있어요. 이 책이 거의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아주 두껍지도 않고 무협지고, 뭐 이제 이거 비슷한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시간대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 수업의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쭉 제가 재구성을 한 거고, 이 책도 뭐, 이 책은 이제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시대상 굉장히 자세히 하고, 이게 아마 원서는 한 권인데 번역서는 지금 이게 2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도움이 될 거고, 오펜하이머 전기가 2개 있는데, 이거는 얇은 책. 근데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책을 쓴 나는 오펜하이머와 얼마나 친한가,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이고,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1000페이지가 넘어요. 책이 흉기입니다. 흉기. 잡스 전기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전기 쓰려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뭐 자료 모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의 주제를,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펜하이머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빨갱이로 몰려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인데 뭐 오펜하이머는 그렇다고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당한 것도 아니고, 뭐 좀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은 그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오펜하이머가 빨갱이 혐의를 받았는데 누구 증언 쫙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은 그게 이거는 오해고 저거는 뭐 이게 좀 이렇고,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1000페이지가.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오펜하이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만화책이에요. 트리니티. 굉장히 얇은, 한 2-3시간 만에 후딱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핵발전소와 관련된 핵발전소 텍스트북이에요. 저도 이쪽에 한번 보려고 잠깐 봤는데 뭐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섹션이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우선은 원자폭탄의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대충 여러분은 이제 뭐 대충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방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radioactiv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입자를 방출하는 능력이에요, 그냥. 레디에이션이란 말이죠, 레디에이션. 우리나라 말로 복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쓰면 빛을 내는 걸 레디에이션이라 그래. 빛을 내는 걸. 레디오티브라고 하면은 그냥 빛을 내는 거를 다 레디오티브라 그래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과정이 어찌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 뭔가 빛이 나온다. 그러면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좀 확대되면은 그냥 입자가 그냥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게 레디에이션이야. 근데 이제 레디오 액티비티라고 하면은 이렇게 범위를 좀 좁히면은 이제 원자 핵이 이게 뭔가 일이 생겨서 뭐 여차저차해서 뭐 지가 알아서 붕괴를 하든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원자핵에서 뭔가 이런 입자들이 쫙 방출이 되면은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레디오 액티비티라 그래.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그냥 이상한 입자들이 튀어나오면 그게 방사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선, 레이가 붙는데 이 레이는 그렇게 튀어나오는 입자들의 선, 그걸 그냥 방사선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 있죠. radioactive material. 얘는 뭐, 그러니까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radioactive material이라고 불러. 그래서 방사선을 그러면은 그 이상한 어떤 원자핵들은 이게 뭔가 좀 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입자들을 이렇게 쭉 방출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입자들을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저게 정체를 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붙인 게 알파, 베타, 감마예요. 정체를 몰라서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방사선의 대표적인 거는 그냥 알파, 베타, 감마야.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거는 이게 제일 보편적이라는 얘기지. 제일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구조가 제일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파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죠. 헬륨 원자핵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니까 복합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안정된 물질이지, 저게. 그죠? 그 얘는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가 있어. 알파선이 나오는 건. 왜 그러냐면은 무겁잖아, 일단.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사이즈가 크고 무거우니까 저거는 종이 한 장 정도면은 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호복 중에 종이로 만든 것도 있어요. 뭐 특수종이겠지만. 그 다음에 베타선. 이게 이제 알파 입자고, 베타는 뭐라 그랬어요? 베타는 전자지, 전자? 그래서 베타 디케이라 그러면 전자를 방출하는 붕괴는 다 베타 디케이예요. 얘는 얇은 알루미늄판으로 막을 수가 있어, 전자는. 그 다음에 감마선. 감마선은 그냥 빛이에요, 사실. 빛인데 비교적 파장이 이렇게 짧아서 에너지가 높은 놈을 감마선이라 부르지. 근데 뭐 입자물리에서는 그냥 에너지가 낮아도 다 감마라고 불러. 감마라고 쓰면 그냥 포톤이에요, 광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힉스 입자 할 때 힉스가 포톤 2개로 가는 거 H2 감마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안 높아도 그냥 감마라고 쓰면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다 빛이에요. 근데 좁은 의미로 쓰면 좁은 의미의 감마선은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 그래서 파장이 이 정도로 짧은 거. 얘는 투과력이 좋아서 납이나 철판으로 막아야 돼.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빛하고 전자하고 알파선하고 요 세 개가 대표적인 그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입자의 종류 대표적으로 세 개. 근데 요렇기 때문에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얘는 내포기 위험해. 알파 입자는 이게 뭔가 방사선 물질이 방사선을 냈어요. 알파 입자가 나와. 그러면 얘는 그냥 옷 입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몸에. 무거워서. 근데 감마선 같은 거는 쉽게 투과를 해서 많이 쪼이면은 뭐 일단 문제가 생기겠죠. 많이 피폭되면은 뭐 DNA 사슬이 끊어진다든지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외폭이 위험한 거야.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밖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내 몸에 거의 영향을 안 주는데 내가 저걸 먹었어. 생선이 오염이 됐어요. 생선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체내에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먹었어. 그러면은 알파 입자를 내는 독성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의 신체 조직 내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저 무거운 놈이 온몸을 헤집고 다니는 거야, 세포 속을. 그래서 얘는 내포기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저렇게 방사선을 내는 소스가 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써보면 이래요. 요드, 스트론튬, 세슘, 탄소, 플루토늄, 우라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으로 갈수록 반감기가 긴 거. 반감기가 뭔지는 아시죠? 시간이 지나서 그 잔존량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시간인데 요드가 8일이야, 8일. 그러니까 요드가 많이 쌓인 데가 갑상선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기 후쿠시마 터졌을 때도 요드를 먹자고. 그러니까 미리 요드를 먹어서 갑상선에 깨끗한 요드가 쌓이면 방사성 요드가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논리는 그거예요. 실제로 체르노빌 터졌을 때 그때 갑상선암 발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반감기가 8일이고 요드가 내는 방사선은 베타선, 감마선을 다 내요. 그다음 스트론튬 있는데 얘는 거의 30년. 이놈은 베타선 내고 얘가 화학적 성질이 칼슘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놈은 이제 몸에 들어가면 뼈에 쌓여요. 근데 이제 반감기가 30년이야. 그러면 인간의 라이프 스케일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런 놈이 위험한 거예요. 이 8일만 지나면 어쨌든 8일만 버티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반 이상 줄어드는 건데, 이건 30년 가니까, 골치 아픈 거야. 게다가 이거 칼슘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세슘이 30년이 이게 또. 이게 베타선, 감마선을 다 내. 그러니까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대충 주기가 비슷한 요 놈들이 좀 치명적이고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짧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짧은 순간에 대량으로 뭐 붕괴를 한다는 얘기지. 반감기가 긴 거는 같은 질량이 있더라도 반감기가 길다는 거는 뭐 몇억 년 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에 어떤 독성 물질이 이제 한꺼번에 방출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긴 거는 또 그래서 그나마 좀 버틸만해.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긴 놈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칼륨과 또 비슷해요. 얘는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얘는 또 근육에 축적돼요. 그래서 어쨌든 핵 사고 났을 때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게 스트론튬이나 세슘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일단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반감기가 적당히 우리하고 비슷해서. 그리고 화학적 성질도 얘네들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탄소 14는 이게 그 반감기가 5730년. 베타선을 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연대 추정에 쓰는 게 이거죠. 탄소 연대 추정을 하는 게 저겁니다. 저게 원래 있어야 될 양,
에서부터 얼마나 줄었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연대 추정을 하는 데 쓰는 거고,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이게 24,00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놈이 이제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인데, 플루토늄 이놈이 알파선을 내, 저놈이. 그래서 후쿠시마에서도 그 인근 앞바다에 있는 플루토늄이 이제 검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물고기가 먹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농작물에 들어가든지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사람 먹거리에 이게 오염이 돼버리면 알파선을 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알파선에 내는 그런 소스에 중독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생선이 방사선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거를 생선 표면에다 가위거 개수를 갖다 대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잡히는 거지. 베타선 나오거나 이런 거 잡는 거지. 뭐 감마선이나. 그래서 엄밀하게 자세하게 정말로 이제 얘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하려면은 그 조직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자세하게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이거 지금 뭐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수입품 검사할 때 뭘 하길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장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요한 방사성 물질을 다 체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 이제 무서운 거지. 그 다음에 우라늄 235가 반감기가 7억 년이고 얘도 알파선을 내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이 뭐 45억 년, 반감기가 대액인데 얘도 알파선을 내고. 그래서 뭐 얘네들이 이제 그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게 이게 239하고 우라늄 235고, 근데 나머지 것들도 뭐 어쨌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 색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원자핵이 그냥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원자핵이 그보다 가벼운 원자핵 몇 개로 이제 쪼개지는 현상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중성자나 광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자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래서 이게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자발적으로 분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성자를 따로 떼어서 가만히 냅두면 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를 낸다 그랬죠. 그게 중성자 베타 디케이라 그랬잖아. 베타 입자를 내고 다른 입자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중성자는 뭘 딴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얘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약한 핵력에 의한 붕괴를 하면서 그냥 베타 입자를 방출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붕괴가 있고 자발적 분열이지, 이런 게. 핵 반응에 의한 거. 그러니까 중성자를 두들겨 가지고 이제 쪼개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과정에서 그 원래 모 입자, 엄마 입자하고 그 딸 입자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공식이 E는 MC 제곱인 거죠, 여기서.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의 그 질량 차이를 보면은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겠지? 그게 그냥 방출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중성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도 우라늄의 경우는 이게 원자당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라늄 235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성자를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은 일단 순간적으로 얘가 236이 되겠죠. 중성자 하나를 더 가지니까. 이게 질량수죠, 질량수.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 그래서 중성자 하나 들어가서 이제 질량수가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뭐 크립톤, 바륨 이런 식으로 깨지고,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쪼개지고 남는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 중성자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중성자가 여기 보면은
개수 세보면 3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보통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2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저 정도면 상당히 고에너지예요. 중성자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핵분열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화학 에너지에서 내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양성자 질량의 한 20% 정도가 이제 질량 견소원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이제 연쇄 반응이라서 무서운 거지. 그냥 한 번 분열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성자가 처음에 아까 봤듯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중성자 하나를 가지고 때렸는데 최종적인 결과에서는 중성자가 2개나 3개 나와요. 그럼 그렇게 나온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중성자 핵을, 우라늄 핵을 때려가지고 다시 또 분열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핵 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요 반응을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게 80세대까지 내려요. 80세대. 80세대면은 그냥 이렇게 두 배씩 해서 80세대 내려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 체인 리액션의 한 예인데, 우라늄 230 중성자가 때려서 얘나 얘는 이렇게 뭐 체인 리액션의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웃한 우라늄 핵을 다시 때려가지고 체인 리액션이 이렇게 생기는 요 경우에 2에 80승 하면 이게 10에 24승 정도 돼요, 저게. 그러니까 저런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한 100만 분의 1초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이게 매 단계마다 그러면 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면은 뭐 별로 안 세죠? 메가라 해도 10의 6승인데 일렉트론 볼트가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는 별로 안 센데, 이게 지금 요렇게 쌓이면 10의 24승계만큼 쌓이면은 거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핵분열에 대해서도 용어가 피셔너블 한 게 있고, 그 안에 피사일한 게 있어요. 피셔너블은 그 일반적으로 핵분열이 가능한 건데, 피사일은 이게 저속 중성자로도 연색 반응 유지가 가능한 거를 피사일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한 번 때려주면은 이게 지가 알아서 중성자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온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애들 때려서 자발적으로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는 그런 애들을 피사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92번이죠. 92번인데 자연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라늄 238하고 235가 있어요. 그래서 238은 이게 어쨌든 얘네 전부 다 원자 번호가 92번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는 둘 다 92개. 중성자 개수는 질량수를 아니까 뭐 이렇게 세면 되죠. 100만 6개, 100만 3개. 근데 자연에 얼마나 있냐면 우라늄 238이 거의 99.3%예요. 235는 0.7%. 근데 238은 고에너지 중성자로 때려야 이게 쪼개져. 그런 의미에서 피셔너블 하는 거야, 피셔너블. 근데 얘는 235는 그 낮은 에너지 중성자로도 이게 쪼개지고 체인 리액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난피사일하고 얘는 그냥 피사일해. 이 중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는 235죠, 235. 체인 리액션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거. 이게 그 우라늄이 자연에 우리 그 주기율표 보면 이제 원소기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라늄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 거의 제일 무거운 놈이에요. 92번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이 94번인데 플루토늄은 자연에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플루토늄은 대부분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보면 이게 우라늄이 이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 개수가 많아지죠. 왜 많아지냐면은 우리가 강한 핵력을 배웠잖아. 그죠? 그럼 강한 핵력이 필요한 이유는 플러스 전기를 가진 애들을, 양성자들을 이게 잘 뭉쳐가지고 안정적인 원자핵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핵력이 필요한데, 그 중성자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도 어쨌든 뭐 유가와 이론에 따르면은 파이온이라는 중간자가 양성자, 중성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묶어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성자가 일단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근데 강력의 크기가 전자기력보다 몇 배나 크다 그랬어. 대략 100배라 그랬지, 100배. 100배 차이가 나요. 대략.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양성자가 한 100개 정도 있으면 그러면 삐까삐까하다 이거지? 어? 전자기적 반발력이나 강력이나? 그럼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이 좀 불안정해진다 이거야. 안정적으로 원자핵을 못 만들고. 그래서 대략 92번, 자연에서는 대략 92번에서 제일 무거운 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라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핵 분열을 잘하겠지. 있는 놈 중에 제일 불안정한 놈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기를 만들려면 이 0.7%밖에 없는 우라늄 235를 추출을 해야 됐는데 그 방법이 이제 그 농축이죠. 우라늄 농축.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자기 분리법이라고 실제로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적용한 방법인데 칼루트론이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235하고 238은 그 중성자 3개 차이잖아. 그 미세한 질량 차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전자기 분리법은 이제 뭐냐면은 우라늄 기화시킨 거를 이제 자기장이 걸려있는 여기 C자형, 여기. 이 C자형 모양 있죠, 이게. 여기 통로를 이제 가속을 시켜. 가속시켜서 이제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회전 방향이 달라서 이게 뭐 한 1.3% 다르대요. 그럼 그 차이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그 테네시 오크리지라는 거기다가 이제 그 공장을 여러 개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Y12라는 공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라늄 농축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1년 돌려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1년 동안 해서. 그래서 이게 이 기본 유닛을 그 칼루트론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 놓고 여기서 이제 날리는 거야. 날려서 자기장을 걸면 이게 회전 반경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를 235하고 238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칼루트론을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모아서 그 경마 트랙처럼 만든 요걸 이제 알파1 레이스 트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정말로 공장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그 컨트롤 패널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진이에요. 정말로 대규모로 우라늄 농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맨해튼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요 사진도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오크리지에서 우라늄 농축하는 그 컨트롤 패널에 있는 사람들 사진인데, 그러면은 일단 이 어마어마한 설비를 해가지고 우라늄을 최대한 빨리 농축을 하려면은 그럼 일단 자기장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일이 무지하게 들어가겠죠. 구리가. 그래서 코일용 구리가 대량으로 필요했는데 전시 상황에 물자가 부족해. 그래서 구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리 대신 딴 걸 썼어. 뭘 썼을 것 같아? 구리 대신. 에? 은을 썼어, 은. 은을 7천만 톤을 썼어요, 은을. 어이가 없죠? 구리가 없어서 은을,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려면 일단 물자가 많아야 돼. 거의, 그러니까 맨하튼 프로젝트가 거의 미국의 모든 국력이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다음에 기체 확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질량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원리는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화 상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써요. 6불화 우라늄. 이걸, 얘는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쉽게 기체 상태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그 구멍이 많은 막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뿌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물질의 정체가 뭐냐, 이게 또 뭐 한동안 일거기밀이었대요, 이게. 그래서 이거 확산을 시키면은 이제 가벼운 놈하고 무거운 놈이 이렇게 확산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걸 이용하면은, 이걸 뭐 여러 단계 거치고 이러면은 이제 우라늄을 235를 농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또 공장을 또 지어. 오크리지에. 그게 이제 K25라는 공장이에요. 이런 공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체 확산법을 위해서 만든 공장인데, 이 놈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가스 확산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Y12는 전자기 분리법이고, 근데 이 K25라는 건물이 당시로서 세계 최대 건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 58,000평. 거의 6만 평에 가까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라늄 농축을 계속한 거야. 그래서 전후에 또 한동안 여기서 이제 나온 우라늄 가지고 계속 이제 핵무기를 계속 만든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지금 핵무기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감축을 했는데, 전략 핵무기 감축을 해서 지금 아마 9,000발인가 10,000발인가 아마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냉전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원심분리법이 있죠. 원심분리법. 뭐 이것도 역시 질량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하여튼 원심분리기를 이용해가지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235하고 238을 분리하는 건데, 저게 분당 10만 번, RPM이 10만 번 되는 원심분리기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질이 특수강으로 만들어야 돼, 이놈은. 그래서 이게 뭐 이 강이 이제 머레이징 강이라는 건데, 저게 뭐 골프채도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불량 국가로 지정한 나라에서 저런 이상한 금속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거 이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원리는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는 뭐 돌려가지고 무거운 놈은 238은 무거우니까 바깥쪽으로 더 많이 밀려나고, 가운데 남는 놈만 이제 계속 뽑아내는 거지. 이거 수천 대를 1년 정도 돌리면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수천 대를 수용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6만 평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뭐 아이맥스 정도 되는, 거기에 그냥 지하에 땅굴 파가지고 뭐 극장 정도 되는 사이즈에 땅굴 파가지고 저것이 뭐 수천 대 넣고 돌리면 1년 돌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라늄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파키스탄, 북한 등에서 이런 방법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비교적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말고도 열 확산법, 최근에 하는 게 레이저법,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뽑아내는 거야. 235를. 일단 플루토늄은 얘가 94번인데, 이건 이제 1941년에 15구가 발견했고, 이게 이름이 죽음의 신 플루토에서 나온 거예요. 플루토. 이름 참 잘 지었죠. 플루토가 이게 명왕성의 이름이기도 하지. 지금은 행성에서 제외가 됐지만 하여튼 죽음의 신이고, 이게 핵폭탄에 들어가는 게 239예요. 이게 이제 홀수인 거. 홀수인 게, 질량 쓰고 홀수인 게, 이게 화학적인 에너지 포텐셜이 이게 좀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거랑 좀 달라요.
하여튼 홀수인 놈이 그 핵폭탄이 들어가고, 얘를 만드는 거 239를 만드는 거는 그 우라늄 238이 이제 중성자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플루토늄 239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238이 있는데 238은 자연에 널려 있다 그랬죠. 99.7%.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 있는 게 그냥 자연 우라늄이 238이에요, 거의. 여기 중성자를 하나 때리면 그러면 이게 우라늄 239가 되겠지? 중성자가 늘어났으니까. 239가 되는데 얘는 그 반감기가 되게 짧아요. 짧아서 좀 있다가 얘가 베타 디케이를 해, 베타 디케이. 베타 디케이가 뭐야? 전자 하나 내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질량수는 변화가 없지. 질량수는 변화가 없는데 원자 번호 하나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베타 디케이라면. 그래서 이게 93번이 돼. 질량수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베타 디케이를 했다는 거죠. 중성자가 전자를 내고 양성자로 하나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93번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얘도 뭐 그렇게 반감기가 길지 않아서 여기서 한 번 더 베타 디케이를 하면 전자를 한 번 더 내고 중성자 하나가 또 다시 양성자로 바뀌면은 질량수는 그대로고 원자 번호가 하나 더 올라가서 플루토늄 23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라늄 238 가지고 되게 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천연 우라늄 가지고 플루토늄 쉽게 만들 수, 239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플루토늄도, 그래서 그 이 239를 가지고도 얘가 중성자 숫자가 충분하면은 이게 얘를 쪼개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100만 분의 1초 만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통해서 그 핵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래서 원자 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이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폭탄은 자연에 있는 0.7%밖에 안 되는 235를 아주 순도 높게 95% 이상 이렇게 정제를 해서 일정한 양 이상 모으면 그냥 그 자체가 폭탄이에요. 한꺼번에 터져버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알코올이 농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제 불이 잘 붙어서 연료를 쓸 수 있지. 보드카 같은 거 불 붙이면 진짜 붙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핵 발전은 뭐냐면은 보통은 235가 이제 0.7밖에 없는데 그걸 한 2%에서 3% 정도로 농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희석해서 235를 아주 희석해가지고 238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농축된 원료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핵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한순간에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알코올 농도가 2%, 3% 정도 되는 게 맥주죠, 맥주. 그러니까 그거는 불 붙여도 잘 안 붙잖아.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핵폭발이 일어나진 않아.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게 우라늄 235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농축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도 핵무기가 터진 것 같은 그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폭발이 일어나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으면은 증기가 차서 수소가 나와서, 수소는 그냥 쉽게 터지잖아. 그죠? 그런 식의 폭발이 있는 거지 핵무기 터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위험한 물질은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위험한 물질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 폭발해서 핵무기가 터지면은 폭발 자체에 의한 위력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방사성 물질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인 거고, 대신에 얘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핵무기 터지듯이 폭발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이제 감속제라는 것은 저속 중성자로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원자 폭탄은 고속 중성자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고,
처음에는 폭탄 만들 때 저속 중성자로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느려서 폭발이 강력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고속 증식로라는 게 있어. 핵발전 중에 그 몬주 일본에서 몬주 증식로라고 하는 게 고속 증식로가 고속의 그러니까 고에너지 고속이라는 건 고에너지야. 고에너지 중성자로 때려가지고 핵발전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자력 발전의 그 원리인데 이제 감속제하고 제어봉이 있어요. 감속제는 뭐냐면은 이게 핵분열을 한순간에 고속 중성자로 한순간에 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핵반응을 아주 이렇게 잘 얌전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분열할 때 나오는 거는 이게 대략 2메가 일렉트론 볼트 얘는 비교적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게 230억, 238이 뭐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저속 중성자로 235는 이게 저속 중성자로도 천천히 붕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고속 중성자 속도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흡수하지 않고 부딪혀 속도를 떨어뜨리는 감속제를 써요. 그래서 흑연이나 경수, 중수, 그러니까 물이 감속제로서 역할을 해요. 그 고속 중성자로는 이제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어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어봉은 뭐냐면은 이거는 직접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야. 그래서 실제 중성자를 흡수해서 돌아다니는 중성자 개수를 조절해. 그러니까 제어봉을 많이 넣으면은 얘가 중성자를 많이 흡수하니까 그러면 핵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성자가 한 번 때리고 이게 둘 이상이 튀어나와서 옆에 걸 계속 때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 이하로 줄어들면은 핵 반응이 유지가 안 되겠지. 그래서 제어봉을 많이 꽂아놔가지고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 반응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연료봉이 있고 연료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어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심인 거죠. 노심 있고 그 압력 용기가 있고 그 밖에 경납 용기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원자로 전체 이 콘크리트 둘러싼 이게 있는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되냐면은 냉각이 안 돼요. 전기가 나가서, 그죠? 모든 전원이 다 꺼져가지고 냉각수를 돌릴 수가 없었어. 그러면은 제어봉을 꽂아가지고 핵분열은 막았는데, 이게 어쨌든 핵연료봉이 일단 핵분열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연료가 핵분열하고 남은 그 결과로 뭔가 방사성 물질이 돼, 이놈이. 그럼 얘가 정상적인 핵분열은 안 해도 이 자체가 그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을 내면서 얘가 계속 열을 내요. 연료가. 타담한 연료도 계속 열을 내고, 다 쓴 연료봉도 열을 내요. 다 쓴 것도. 그러니까 핵발전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쓴다든가, 다 쓴 연료봉도 그래서 냉각수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가만두면 뜨겁기 때문에. 근데 이게 냉각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서 연료봉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계속 올라가서, 그럼 연료봉이 이렇게 있으면 뭐 지르코늄 금속으로 돼 있는 이 길쭉한 봉인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연료들이, 우라늄 연료들이 이렇게 그 펠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각으로 들어가 있어. 지르코늄이 녹아. 그 핵연료들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녹이고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방사율이 커서. 그게 멜트다운이에요, 여기. 뚫고 내려오는 게. 멜트다운. 노심, 그 핵연료가 그 연료봉을 뚫고 내려와서 노심에 이렇게 쌓이는 거지, 여기에. 근데 더 심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심을 뚫고 내려와서 여기 경납 용기, 경납 용기까지 내려와.
근데 최악의 경우 경남 연기 뚫고 내려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핵 연료 물질이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 열 때문에.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거의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지, 사실. 그다음에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는데, 경수로는 그러니까 냉각제나 감속제로 보통의 물을 사용, 그냥 물을 경수라 그래.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 2에서 5%를 사용을 하고, 얘 가지고는 핵무기 플루톤 생산에 좀 부적합하고, 중수로는 말 그대로 이게 중수를 써요. 냉각제나 감속제로. 중수는 그러니까 이게 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중수죠.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 물에 중성자가 많은 놈이야. 얘는 이제 그 천원 우라늄 238을 가지고서 하는데, 얘가 중성자가 원래 하나 있으니까 이게 중성 접수를 잘 안 해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2에서 5% 이거를 농축을 하지 않고 그냥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얘는 플루토늄 생산이 좀 더 쉬워. 아까 봤지만 238이 중성자를 받으면은 그냥 바로 플루토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수로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제성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중수로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러면은 거기서 그냥 플루토늄이 쉽게 뺄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지. 그 북한 핵 문제 터졌을 때, 그래서 북한에 지는 건 경수로죠, 경수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맨해튼 프로젝트 했을 때도 과학자들이 제일 심각하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도대체 얼마의 우라늄을 모아야 이게 폭탄이 되느냐. 그 폭탄이 되는 순간에 그 질량이 임계질량이야.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질량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은 이 질량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죠? 작은 거는 표면적이 넓어요. 그 단위 질량당. 단위 질량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표면으로 빠져나가는 중성자 양이 많아. 그러면 중성자가 많으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불리하죠. 그래서 양이 적으면은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이즈가 커지면 물론 이렇게 표면적도 커지는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비례하고 질량은 세제곱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이 표면적은 커졌지만 이 표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중성자 개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이상이 되면은 지가 알아서 연쇄 반응이 이렇게 해서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는 중성자를 다시 안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지. 그래서 쓰는 게 반사제야, 반사제. 보통 베릴륨을 쓰는데, 반사제로 이렇게 둘러싸면은 중성자가 밖으로 못 나가고 그놈이 다시 안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때 임계질량이 줄어들어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계질량이 얼마냐면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우라늄 235는 52kg, 플루토늄은 10kg이에요. 그래서 이게 플루토늄이 왜 작으냐면, 얘는 우라늄보다 일단 원자번호 더 크잖아. 94번이잖아. 그럼 일단 좀 더 불안정하겠죠. 색분열 확률이 높고 중성자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임계질량이 훨씬 적어. 근데 실제로는 반사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동원하면 이걸 임계질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어. 그래서 우라늄은 15kg 정도만 있습니다. 15kg. 플루토늄은 6kg이에요. 임계질량이. 반사제 쓰고 이러면 6kg이면은 우리 집에 있는 바벨이 하나 6kg이거든. 그리고 얘는 밀도가 높아서
6kg 플루토늄이면 이게 지금 350ml 그 생수병 이게 350ml예요. 그냥 플루토늄 이 정도에서 이게 폭탄이야 그냥. 이 6kg을 잘 일본이 지금 재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50톤 정도 돼요. 50톤. 5만 킬로그램이지. 5만 킬로그램이면은 그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6kg을 나누면은 플루토늄 핵무기가 몇 개 나오는지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신형하고 내포경이 있어요. 이게 실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라늄 235는 이제 포신형으로 만들고 플루토늄은 내포경으로 만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포신형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우라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임계 질량이 그냥 반사제 같은 거 안 쓰면 대략 50kg인데 그럼 폭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쪽에 우라늄 여기 실린더 타겟이라고 써서 여기 우라늄을 한 30kg 갖다 놔요 여기. 그럼 얘는 안 터지죠. 임계 질량 이하니까. 여기 이제 그 뷰릿이라고 쓴 이놈을 이제 우라늄 한 또 30kg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따로 떼놨다가 여기서 뷰릿이라고 써놓은 여기에 이제 재래식 폭약을 장착을 해요. 그래서 내관으로 재래식 폭약을 터뜨려. 그러면 이놈이 날아가서 여기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30kg이 뭉쳐서 60kg이 됐어. 그럼 임계 질량 넘었지. 그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핵분열이 일어나서 그냥 다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건 타입. 만들기 쉬워요, 되게. 이거는. 우라늄 탄이 정말 만들기 쉬워.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냥 우라늄만 몇십 킬로그램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원리가 이렇고, 내포경은 이게 이제 임플로시브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건 타입은, 포신형은 이게 길쭉해야 되죠, 일단. 저렇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게 그 처음 떨어진 게 히로시마 떨어진 게 이게 이름이 그래서 리틀보이였고, 내포경은 이게 이런 구형이에요, 구형인데, 여기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 바깥에 이렇게 설치한 게 그 재래식 폭약이야. 재래식 폭약이고 이 조각들이 플루토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임계 질량의 플루토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재래식 폭약을 한꺼번에 터뜨려 가지고 이 플루토늄 조각들이 한순간에 이 가운데 집중해서 임계 질량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 확대한 건데. 그래서 왜 이게 지금 플루토늄은 내포경으로 했냐면은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포신형으로, 이것도 우라늄처럼 포신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 실제 생산된 플루토늄이 이게 순수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불순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플루토늄을 얻기가 어려워서 그 햄포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집중적으로 만드는데 거기 나온 놈 중에 이제 플루토늄 240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거야. 이 불순물 때문에 얘가 핵분열을 더 잘해서 이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포신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떼어놓고 폭약을 터뜨려서 합치려고 하면은 얘네가 합쳐지기 전에 미리 이놈이 핵분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반발력을 만들어내. 이게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방해를 해. 그러니까 이제 불발탄이 만들어지기 쉬운 거지. 근데 우라늄은 이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포신형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플루토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내포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그 내포경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봤지만 여러 수십 조각으로 이거를 굴을 만들고 폭약을 터뜨려서 한꺼번에 집중을 시키니까 그 포커싱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지. 그 기술이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처음에 플루토늄 실험을 했을 때 실패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뭐 감지되는 지진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실패했을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플루토늄 탄으로 저렇게 내폭 설계를 처음 하니까 저게 쉽지가 않아서 저기서 실패했을 거다라고 분석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쟤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 내포경은 어렵고 모양이 이렇게 둥그래야 되니까 플루토늄 탄의 별명이 팻맨이 된 거야. 뚱뚱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거 둘 다 만들었어요. 둘 다 만들어서 히로시마 떨어진 거는 우라늄 탄이고 나가사키 떨어진 게 플루토늄 탄이야. 그래서 실제 핵분열을 발견하기까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러더포드가 원자핵 발견한 게 1911년이지. 그러니까 핵을 발견한 게 11년인데 히로시마 떨어진 게 45년이야. 그럼 30년이죠 거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핵의 존재도 모르다가 핵을 알고 나서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서 실전에 쓰고 이런 게 불과 3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지. 전시니까 가능했겠지만. 그 다음에 중성자 발견이 32년이고 34년에 뭐 이런 짓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루토늄인 거죠. 그리고 오토안이라는 사람이 38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라늄이 이제 쪼개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연금술을 한 거야, 연금술. 원자 번호가 바뀌는 거잖아, 이게. 뭐 핵을 쪼개가지고 인위적으로 중성자 쏘아서. 이게 연금술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리제 마이트너하고 오토 프리쇼 이 둘이 그 조카 이모지간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트너는 그 한참 힘든 때라 이 나치를 피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방랑 생활하고 주위에서 이거 망명 도와주고 뭐 그것도 거의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 이 시절에. 그러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냐, 뭐 그런 걸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토안하고 디스커션하고, 오토안이고 마이트너고. 그리고 이게 진짜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쓰면. 그거를 처음 이제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오 실라드라는 그 사람인데, 이 일화에 따르면은 33년에 이제 뭔가 핵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 날짜 더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대. 원자를 깨다, 뭐 원소의 변환, 이런 거를 딱 읽고 얘가 이제 그 일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신호등 때문에 잠깐 멈춰서 있었는데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니까 원자에게 그냥 그대로 때려도 저항감 없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중성자를 잘 때리면은, 그럼 중성자를 붕괴시킬 수 있는 원소를 발견해서 얘가 한 개를 흡수해서 두 개를 낸다면은 그놈이 충분히 크면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걸로 폭탄도 만들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그게 33년이에요. 레오 실라드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작스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를 설득을 하러 갑니다. 우리도 원자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개발에 나서야 된다고 설득하러 갔는데 대통령이 바쁘니까 잘 안 만나주잖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작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화를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발명가가 나폴레옹한테 편지를 보낸 일화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발명가가 나폴레옹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돛 없는 배를 만들어서 영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강력한 육군을, 포병 부대를 영국으로 내가 무조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더니, 나폴레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았는데, 이 몽상가가 로버트 풀턴이었어. 전기선을 만든. 그럼 만약에 저게 실현이 됐으면은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일화를 얘기한 거야, 작스가 루즈벨트한테.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꼭 좀 읽어보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절대로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하든지 딴 데 휴지통 버리지 말라. 그러고 전해준 편지가 이 아인슈타인 실라드 편지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썼다는 게 이 편지야. 그래서 그 편지가 이제 이런 거고, 나치가 개발하기 전에 지금 학계에서는 이렇게 뭐 원자핵이 쪼개질 수 있다는 실험 보고들이 있고, 이거 잘하면 폭탄 만들 수 있다. 나치가 먼저 만들면 우리 끝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것 때문에 바로 뭐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니고, 영국에도 무슨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영국은 뭐 일단 뭐 유럽이고 정신 없었고, 영국에서 뭘 또 하던 거랑 미국이 처음에 공동으로 좀 시작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뭐 공식적인 그 진행 기간이 한 이 정도 되고 40년, 46년. 그 군사 분야 책임자가 그로브스라고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 졌고, 거기 과학 분야 책임자로 들어간 사람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예요. 그리고 이름이 유래가 된 게, 원래 프로젝트 본부가 맨해튼 브로드웨이가 270번지에 있어서 그냥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한 거야. 맨해튼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핵무기 만들지 않았겠죠. 비용이 뭐 그때 돈으로 2조 4천억 원, 지금 한 10배 정도, 24조. 24조로 대략 한 4년?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24조면. 그래서 이게 맨해튼 프로젝트가 여기에 참여했던 지역들인데, 중요한 지역들. 그러니까 거의 당시에 미국이 정말로 총력전을 기울였던 프로젝트예요. 이게 전쟁 끝내려고. 여기 이제 오크리지가 여기 있지. 여기서 우라늄 농축을 한 거예요. 로스알라모스가 있고, 또 어디. 여기 시카고에서는 뭐 엘리코 페르미가 연구했고, 여기는 뭐 가속기로 뭐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네이션와이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주요 등장인물이 뭐 이제 과학 분야 책임자가 로버트 오펜하이머인데, 뭐 그때 버클리대 물리학과 교수였고, 이 아저씨도 참 그 인생이 독특해요. 그 전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애인이 진 테트록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공산당원이었어. 그래서 이제 빨갱이 아니에요 시 되게 많이 받았고, 와이프 키티가 이 히틀러 육군 원수의 그 오른편에 있던 장군의 사촌이야. 또 복잡하게. 오펜하이머가 여기 이제 네 번째 남편이었고, 오펜하이머는 또 뭐 언어의 천재에다가 기인에다가 뭐 생긴 것부터가 아주, 이게 지금 흑백인데 이게 그 굉장히 이렇게 홍채가 파래서, 유난히 파래서 보는 사람이 이제 신비감에 빠져들 정도였다고.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대단한, 오펜하이머가 여기 책임자가 됐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군인인데 전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사람이 그로브스고,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이제 그 스타로 진급을 하게 됐고, 페르미는 이태리 출신의 과학자로서 페르미 이름을 빼고 현대물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 페르미 이름이 들어가는 현대물리 용어가 너무 많아요. 뭐 일단 페르미온,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페르미온도 여기서 나온 거고, 뭐 페르미 상수, 페르미 에너지, 페르미 씨,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갈릴레오 이후에 이탈리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론과 실험을 모두 다 잘했던 전무후무한 사람, 엘리코 페르미가. 그래서 그 하늘을 날고 긴다는 리처드 파인만이 맨해튼 프로젝트 갔을 때가 20대 초반, 24살 뭐 이 무렵이었는데, 리처드 파인만, 그 천하의 리처드 파인만이 엘리코 페르미를 보고는 나는 왜 엘리코 페르미만큼 똑똑하지 못할까라고 한탄을 했다는. 38년에 이제 미국 그 방사선 관련 노벨상을 받았고, 42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최초의 그 원자로, 인공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뽑아낸 최초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자로를 처음 만든 사람, 엘리코 페르미. 그래서 이 당시에 전시니까 페르미가 사실은 그때 무솔리니 치하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페르미는 괜찮은데 와이프의 가족이 이제 뭐 그쪽 계통인가 이래가지고 이태리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무슨 학회 참석이었나? 아니, 노벨상 받으러 간다고 나갔나? 하여튼 그때 나가면서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서 그냥 도망간 거야. 짐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 도망가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미국 가서도 이태리보단 낫긴 하겠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적국의 과학자잖아. 그죠? 그 이탈리아노가 온 건데, 저 사람을 아주 이렇게 믿고, 100% 믿고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엘리코 페르미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그 노벨상 상금 받은 거를 이렇게 자기 은행이나 이런 데 안 맡기고 유사시에는 어디든지 도망을 잘 갈 수 있도록 자기 집 마룻바닥 뜯어서 거기다 현금을 쟁여 놓고 살았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하여튼 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고 뭐 공헌을 많이 했고 뭐 암으로 죽었는데 뭐 이런 방사성 관련 연구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페르미가 만든 그거고, 지금도 여기 가면 이제 기념 그게 있어요. 여기서 페르미가 인류 최초로 그 핵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뭐. 그래서 네, 사상 처음으로 뭐 이런 거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 오크리지에서는 이제 우라늄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있었고, 여기는 기체 화성법이고, 여기는 그 전자기 방법 분리법으로. 그리고 햄포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또 플루토늄을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었어요. 플루토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딱 그 원리예요. 우라늄 238에다가 중성자 때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플루토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도 만들고 플루토늄도 만들고, 인계 질량이 로스알라모스에서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계 질량이 얼마인지 열심히 계산하고. 그래서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